서울의 밤은 언제나 화려한 네온 사인과 욕망으로 뒤덮여 있었고,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비밀 사교 클럽의 공기는 겉보기에는 우아했지만 그 이면에는 썩어가는 돈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최고급 샹들리에 아래에서 오가는 대화들은 대부분 누군가의 파멸을 전제로 한 비즈니스였으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하이에나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한희수는 몸매가 드러나는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채 VIP 라운지의 구석진 곳에서 샴페인 잔을 닦으며 그 역겨운 풍경을 무표정한 얼굴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이곳에 잠입한 이유는 단 하나였는데, 그것은 바로 3년 전 미르그룹의 거대한 음모에 휘말려 억울하게 목숨을 끊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였다. 소란스럽던 장내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열리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한 남자가 수행원들을 대동한 채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미르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악명 높은 강태인이었는데, 그의 등장만으로도 공간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날카로운 턱선과 깊이를 알 수 없는 서늘한 눈동자는 그가 왜 폭군이라 불리는지를 단번에 설명해주고 있었지만, 정작 그의 표정은 지독한 권태와 피로감으로 얼룩져 있었다. 강태인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탐욕스러운 시선들과 아부 섞인 인사들을 철저히 무시한 채 가장 상석에 위치한 벨벳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이수는 트레이를 쥔 손에 저절로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지만, 철저하게 훈련된 이성으로 끓어오르는 복수심을 억누르며 짐승과도 같은 남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예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었는데, 실제로 가까이서 본 그의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어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강태인은 눈앞에 놓인 위스키 잔을 가볍게 흔들며 의미 없는 대화들이 오가는 이 자리가 지옥보다 더 끔찍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머릿속을 갉아먹는 두통 때문에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호시탐탐 그에게 줄을 대려는 사업가들과 미색을 뽐내며 유혹하려는 여자들이 몰려들었지만, 태인에게 그들은 그저 시끄러운 파리떼에 불과할 뿐이었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바 건너편 어둠 속에 서 있는 한 여종업원과 시선이 마주쳤는데, 그녀의 눈빛은 이곳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욕망이 아닌 서늘한 살기와 탐색의 빛을 띠고 있어 묘한 이질감을 주었다. 태인이 그 낯선 시선의 정체를 파악하기도 전에 갑자기 클럽 내부의 모든 조명이 꺼지면서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고, 사람들의 비명과 함께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음이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어둠 속에서 훈련받은 자들만이 낼 수 있는 은밀하고 신속한 발소리가 태인을 향해 쇄도에 들어왔고, 미르그룹의 경호원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암살자들의 칼날은 이미 태인의 목전까지 다가와 있었다. 태인은 본능적으로 죽음의 냄새를 맡았지만 몸이 굳어버린 듯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고, 차라리 이 지긋지긋한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자조적인 생각마저 들었다. 바로 그 순간 어둠을 가르고 튀어나온 날렵한 그림자가 태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손에 들고 있던 은쟁반으로 암살자의 칼날을 정확하게 쳐내는 금속성 파열음이 들려왔다. 한희수는 하이힐을 벗어던진 맨발로 바닥을 박차며 암살자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고, 곧이어 놈의 손에서 떨어진 나이프를 낚아채어 역수로 쥐고는 늑대처럼 달려드는 또 다른 적들을 향해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렸다. 비상등이 켜지며 붉은 조명이 실내를 비추었을 때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건장한 암살자 3명이 피를 흘리며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그 가운데 찢어진 유니폼 사이로 가녀린 등을 드러낸 여자가 태인을 보호하듯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수의 하얀 등에는 과거의 고된 훈련과 임무들이 남긴 흉터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녀의 손에 들린 나이프 끝에서는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태희는 자신의 앞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는 여자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대가 없이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에 심장이 기이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뒤늦게 달려온 경호팀장이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태희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하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을 구해준 의문의 여자를 향해 다가갔다. 가까이서 마주한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가 거의 없었지만 땀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두려움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당당함이 태인의 소유욕을 자극했다. 태인은 피냄새와 섞인 그녀의 묘한 채취를 맡으며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고 낮게 깔린 목소리로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원하는 것이 돈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물었다. 이수는 태인의 강렬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자신은 그저 빚에 쫓기는 신세일 뿐이며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움직였을 뿐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태인은 그녀의 말이 거짓임을 단번에 간파했지만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압도적인 무력과 담대함이 자신의 계획에 완벽하게 부합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즉시 이수를 자신의 펜트하우스 집무실로 데려갔고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비서가 가져온 두툼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지며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그것은 앞으로 1년 동안 그의 가짜 약혼녀가 되어 집안의 정략 결혼 압박을 막아내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그를 보호하는 인간 방패가 되어 달라는 파격적인 내용의 계약서였다. 계약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였지만 조건은 가혹했는데 계약 기간 동안 사생활은 없으며 그의 허락 없이는 그 어디도 갈 수 없고 무엇보다 절대 그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수는 계약서의 내용을 훑어보며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미르그룹의 심장부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임을 직감했고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이수는 망설임 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만년필을 집어들었고 종이 위를 스치는 펜촉의 사각거리는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운명을 터자매는 쇠사슬 소리처럼 적막한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녀가 서명을 마치는 순간 태희는 묘한 안도감과 함께 이제 이 위험하고 매력적인 여자가 온전히 자신의 통제하에 들어왔다는 승리감에 도취되었다. 태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수에게 다가가 그녀의 귓가에 입술을 대고 이제부터 너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며 나의 명령이 곧 법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속삭였다. 이수는 그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 또한 계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니 약속한 대가만 확실히 치러달라고 차갑게 대꾸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지만 그 기류 속에는 서로를 향한 본능적인 끌림과 위험한 호기심이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태희는 비서실장에게 연락하여 이수를 위한 최고급 드레스와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그녀를 내일부터 시작될 전쟁터로 내보내기 위한 준비를 서둘렀다. 이수가 안내를 받아 방을 나간 후 혼자 남겨진 태희는 창가에 기대어 서서 방금 전 그녀가 자신을 구해주던 그 순간의 강렬한 잔상을 머릿속에서 되감기하고 있었다. 지독한 불면증 때문에 약 없이는 잠들지 못했던 그였지만 이상하게도 그녀가 곁에 있었던 짧은 순간만큼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고 그것은 마치 마약과도 같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목을 만지작거리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는데 이 계약이 단순한 비즈니스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하면서도 짜릿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한이수라는 여자는 그가 평생 쌓아온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릴 가장 위험한 폭탄이자 동시에 그를 구원할 유일한 해독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강태인의 저택은 서울 근교의 울창한 숲속에 요새처럼 자리 잡고 있었는데 높은 담장과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들은 그곳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철저히 통제된 감옥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한희수는 이곳의 보안 시스템을 본능적으로 분석하고 있었는데 정문에서 본관까지 이어지는 진입로의 구조는 외부의 침입을 막기에 최적화되어 있었지만 반대로 안에서 밖으로 탈출하기 또한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검은색 세단이 본관 현관 앞에 멈춰서자 제복을 입은 사용인들이 도열해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환영보다는 호기심과 경멸이 섞인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이수는 차에서 내리며 운매무새를 가다듬었고 그녀를 맞이하는 집사장의 깍듯하지만 영혼 없는 인사를 받으며 자신이 이제부터 강태인의 화려한 장식품이자 감시 대상이 되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저택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이수는 숨이 막힐 듯한 압도적인 화려함과 그 뒤에 숨겨진 냉기에 몸을 떨었는데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지만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벽에 걸린 고가 미술품들은 주인의 취향이라기보다는 불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들처럼 보였다. 태희는 이수에게 별다른 설명도 없이 그녀를 2층의 드레스룸으로 안내하라고 지시했고 그곳에는 이미 유명 디자이너들의 옷과 구두가 백화점 진열장처럼 가득 채워져 있었다. 스타일리스트들이 달라붙어 그녀의 옷을 벗기고 인형처럼 치장하기 시작했을 때 이수는 수치심을 느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들의 손길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거친 바닥을 구르던 경호원이 아니라 재벌가의 우아한 약혼녀로 완벽하게 변모해 있었지만 그 화려한 드레스는 마치 강철로 만든 갑옷처럼 무겁게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저녁 식사 자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이수를 시험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었는데 태인의 고모이자 그룹 내에서 상당한 지분을 가진 강현주가 예고도 없이 방문하여 식탁 상석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수의 출신 성분을 집요하게 캐물으며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고 태희는 그 광경을 마치 남의 일인 양 와인잔을 기울이며 흥미롭게 지켜볼 뿐이었다. 강현주가 이수의 부모님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천박한 태생은 감출 수 없다고 비아냥거렸을 때 이수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변하며 식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하지만 이수는 감정을 폭발시키는 대신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상대의 무례함을 지적하는 동시에 품위를 잃지 않는 화법으로 강현주의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고 그 순간 태인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식사가 끝난 후 태인은 서재에서 중요한 해외 파트너와의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통역비서의 실수로 인해 분위기가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었다. 파트너는 중동 지역의 거물이었는데 비서가 문화적 금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는 바람에 계약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문 밖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던 이수는 망설임 없이 서재 안으로 들어갔고 당황하는 비서를 제치고 화면 앞에 서서 유창하지는 않지만 정확한 현지 예법과 언어로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건넸다. 그녀는 과거 용병 시절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며 익혔던 문화적 지식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기분을 풀어주었고 나아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뢰의 가치를 언급하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태희는 갑작스러운 이수의 개입에 처음에는 불쾌했으나 그녀가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태희는 비서들을 모두 물리고 이수와 단둘이 남은 공간에서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이며 도대체 어디서 그런 것들을 배웠는지 추궁했다. 이수는 태인의 강한 압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배운 생존 기술일 뿐이라고 짧게 대답하며 그의 시선을 똑바로 받아쳤다. 태인은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거짓이 아닌 단단한 심지를 발견했고, 이 여자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하고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그녀를 놓아주며 앞으로도 자신의 옆에서 그 능력을 증명해 보이라고 명령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묘한 신뢰감이 묻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 태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고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 거실로 내려왔다가 달빛이 쏟아지는 테라스에 홀로 앉아있는 이수를 발견했는데 그녀는 마치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밤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다. 태희는 인기척을 내지 않고 그녀에게 다가갔지만 이수는 이미 그의 존재를 눈치채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거나 경계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기보다는 묘하게 안정적인 느낌을 주었고 태희는 홀린 듯이 그녀의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놀랍게도 이수의 곁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태인의 머릿속을 맴돌던 날카로운 소음들이 잦아들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온함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녀에게서 나는 은은한 비누향과 규칙적인 숨소리는 그 어떤 강력한 수면제보다도 효과적으로 태인의 긴장된 신경을 이완시켜 주었다. 이수는 태인이 자신의 옆에서 서서히 잠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그를 깨우거나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무방비하게 잠든 이 남자가 낮에 보았던 그 냉혹한 폭군과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잠시나마 그에게 연민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태희는 자신이 거실 소파에서 이수의 무릎을 베고 잠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일으켰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깊은 잠을 자본 적이 없었기에 당혹감과 수치심을 동시에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개운해진 머리와 가벼워진 몸 상태에 경악했다. 이수는 이미 깨어 있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그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며 따뜻한 차를 내밀었다. 태희는 차를 받아들며 그녀를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는데 이제 그녀는 단순한 계약 파트너를 넘어 자신의 생존에 필수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이 감정이 일시적인 착각일 것이라고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그녀가 없는 밤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다시금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다. 한편 태인의 이복 동생인 강도우는 태인이 정체불명의 여자를 약혼녀로 집에 들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분노와 호기심이 섞인 비열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당장 그 여자에 대한 모든 뒷조사를 시작하라고 지시하며 이번이야말로 태인의 약점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확신했다. 도우는 책상 위에 놓인 태인의 사진에 다트핀을 던지며 형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짓밟아 버리겠다고 다짐했고 그의 눈빛에는 광기 어린 질투심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저택 안에서의 평온함과는 달리 밖에서는 이미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고 이수와 태희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미르 그룹의 창립 기념일 연회는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의 그랜드 볼룸에서 열리고 있었는데 그곳은 대한민국 상위 1%의 권력과 부가 총집결한 거대한 과시의 장이었다. 천장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로 장식된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바닥에는 최고급 페르시아 양탄자가 깔려 있어 발자국 소리조차 흡수해버리는 정적의 우아함을 연출하고 있었다. 한이수는 강태인의 파트너로서 붉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그의 팔짱을 낀 채 연회장에 들어섰는데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좌중의 시선이 집중될 만큼 그녀는 치명적으로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화려한 드레스 자락 아래 그녀의 허벅지에는 얇은 세라믹 나이프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그녀의 신경은 우아한 미소 뒤에서 살기 어린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태희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귓가에 긴장을 풀라는 듯 나직하게 속삭였지만 정작 그 자신의 근육 또한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어 그가 느끼는 불안감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었다. 연회장 한복판에서는 이미 가면을 쓴 귀족들의 사교가 한창이었는데 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는 척하며 상대방의 약점을 탐색하고 비즈니스의 유불리를 계산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태인과 이수가 중심부로 이동하자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며 겉으로는 존경을 표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여 끈적하게 달라붙고 있었다. 그때 인파를 해치고 태인의 이복동생인 강도훈이 다가왔는데 그는 짐짓 반가운 척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형을 향한 깊은 증오가 켈리를 틀고 있었다. 도훈은 이수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척하며 그녀의 출신을 비꼬는 무례한 농담을 던졌지만 태희는 동생의 도발에 반응하지 않고 차갑게 무시하며 도훈을 투명인간 취급해 버렸다. 도훈의 얼굴이 일순간 찌그러졌다가 다시금 비릿한 미소로 돌아오는 것을 보며 이수는 오늘 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임을 직감적으로 확신했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왈츠로 바뀌었고 태희는 이수에게 춤을 청하며 그녀를 플로어 중앙으로 이끌었는데 이는 그들이 완벽한 연인임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퍼포먼스였다. 태인의 손이 이수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고 이수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두 사람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서로의 체온이 맞닿는 거리에서 태인은 이수에게서 나는 묘한 화약 냄새와 향수 냄새가 섞인 향기에 취해 잠시 경계심을 내려놓을 뻔했지만 이수의 낮은 목소리가 그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다. 그녀는 미소를 유지한 채 입술만 움직여 3시 방향과 9시 방향에 있는 웨이터들의 움직임이 수상하며 그들의 신발 밑창이 호텔 직원의 규정화가 아닌 전투화에 가까운 밑창임을 지적했다. 태인이 그녀의 말에 따라 시선을 돌리려 하자 이수는 급히 그의 고개를 자신 쪽으로 돌리게 하며 자연스럽게 턴을 했고 그 순간 웨이터 중 한 명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것이 그녀의 예리한 시야에 포착되었다. 이수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태인의 목을 끌어안으며 바닥으로 몸을 날렸고 그와 동시에 굉음과 함께 샹들리에가 바닥으로 추락하며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사람들의 비명이 연회장을 가득 메우는 아비규환 속에서 이수는 태인을 자신의 몸 아래로 보호하며 쏟아지는 유리 조각들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폭발로 인한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자 놈들이 본색을 드러내며 소음기를 장착한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고 연회장은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도살장으로 변해버렸다. 이수는 찢어진 드레스 자락을 거칠게 뜯어내어 움직임을 편하게 만든 뒤 숨겨두었던 세라믹 나이프를 꺼내 들고 태인을 일으켜 세우며 비상구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태인 역시 충격에서 벗어나 상황을 파악하고 그녀의 뒤를 따랐지만 놈들은 이미 주요 출구들을 봉쇄하고 토끼몰이하듯 그들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태인을 노리는 암살자 하나가 불쑥 연기 속에서 튀어나와 총구를 겨누자 이수는 망설임 없이 태인의 앞을 막아서며 놈의 손목을 걷어차 총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그녀는 놀라운 유연성과 파괴력으로 거구의 암살자를 제압했는데 그녀의 등 뒤가 훤히 드러난 드레스 사이로 불길에 그을린 자국과 함께 오래된 흉터들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태인은 엄폐물 뒤에서 숨을 고르며 이수의 등에 새겨진 끔찍한 흉터들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그녀가 살아온 처절한 삶의 기록이자 훈장과도 같은 것이었다. 채찍이나 날카로운 흉기에 의해 찢겨나갔다가 암울기를 반복한 듯한 그 흉터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고통을 상상하게 만들 만큼 참혹했지만 동시에 기이한 숭고함마저 느끼게 했다.
태희는 자신이 그동안 그녀를 단순히 돈으로 산 용병이나 도구로만 여겼던 것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를 깨달으며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다. 놈들이 다시 포위망을 좁혀오자 태희는 바닥에 떨어진 암살자의 총을 집어들고 이수의 옆에 나란히 서서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킬 차례라는 듯 방아쇠를 당겼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등을 맞대고 싸우기 시작했는데 태인의 사격 실력 또한 수준급이어서 접근하는 적들을 정확하게 요격하며 이수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이수는 태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총격전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며 묘한 감동을 받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시간이 아니었기에 다시금 전투에 집중했다. 그녀는 테이블을 뛰어넘어 2층 난간에 있는 저격수를 향해 나이프를 투척하여 명중시킨 뒤 태인의 손을 잡고 주방 통로로 이어지는 좁은 문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뜨거운 화마가 덮쳐오는 복도를 달리며 두 사람의 손은 땀과 피로 범벅이 되었지만 결코 서로를 놓지 않았고 그 잡은 손을 통해 생에 대한 강렬한 갈망이 서로에게 전달되고 있었다. 주방으로 들어서자 또 다른 암살자 무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 놈들은 중무장을 하고 있어 정면 돌파가 불가능해 보였다. 이수는 주방에 있는 가스밸브를 눈여겨보며 태인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고 태인은 그녀의 의도를 단번에 파악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수가 놈들의 시선을 끄는 사이 태인은 바닥에 굴러다니던 술병에 불을 붙여 가스관 쪽으로 던졌고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주방 한쪽 벽면이 무너져 내렸다. 그 틈을 타 두 사람은 무너진 벽 사이로 몸을 날려 건물 밖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폭발의 여파로 인해 두 사람 모두 바닥에 거칠게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누워 숨을 몰아쉬며 태희는 옆에 쓰러져 있는 이수를 확인했는데 그녀의 어깨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나와 빗물과 섞여 흐르고 있었다. 태희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공포를 느끼며 기어가듯 그녀에게 다가가 상처를 살폈고 다행히 치명상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수는 고통스러운 표정 속에서도 태인을 향해 괜찮냐고 물으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는데 그 모습이 빗물에 젖어 더욱 처연하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태인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며 다시는 너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속으로 맹세했다. 곧이어 태인의 개인 경호팀이 현장에 도착하여 두 사람을 안전한 차량으로 호송했지만 차 안에서도 태인은 이수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불타는 연회장을 바라보며 이번 사태의 배후가 강도훈임을 확신했고 그에 대한 응징은 상상 이상으로 잔혹할 것임을 다짐했다. 이수는 긴장이 풀리자 밀려오는 피로감에 태인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고 태인은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이 감정이 단순한 소유욕이나 고마움을 넘어선 그 무엇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은 그가 평생 피해왔던 사랑이라는 감정의 서막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차량이 빗길을 뚫고 안전 가옥으로 향하는 동안 태희는 잠든 이수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그녀의 등에 새겨진 흉터들이 자신의 마음에 새겨진 상처와 닮아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오늘 밤 자신이 느낀 공포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상실에 대한 공포였음을 깨달았다. 강태인이라는 견고한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그 틈으로 한이수라는 존재가 걷잡을 수 없이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 이제 그는 그녀 없이는 잠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할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었다. 강태인의 비밀 별장은 인적이 드문 동해안의 절벽 끝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현대적인 건축물이었는데 거친 파도가 끊임없이 절벽을 때리는 소리가 집 안까지 울려 퍼지며 고립된 섬과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빗길을 뚫고 달려온 차량이 차고에 멈춰 섰을 때
태희는 피로와 긴장으로 파리해진 이수의 얼굴을 살피며 서둘러 그녀를 부축해 차에서 내렸고 차가운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젖은 옷을 파고들며 몸을 떨게 만들었다. 별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태희는 난방 시스템을 최고로 올리고 벽난로에 불을 지폈는데 평소라면 사용인들에게 시켰을 일들을 직접 챙기는 그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필사적으로 보였다. 이수는 소파에 앉아 젖은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는 물기를 닦으며 타오르는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간 자리에 밀려오는 극심한 통증과 피로가 그녀의 전신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태희는 구급 상자를 들고 와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재계의 황제라 불리는 남자가 누군가의 발치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이수는 당황하여 몸을 뒤로 물렸다. 하지만 태희는 단호한 손길로 그녀의 발목을 잡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찢어진 드레스 자락 사이로 드러난 상처들을 소독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손길은 솜털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섬세해서 이수는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소독약이 상처에 닿을 때마다 이수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태희는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중얼거리며 그녀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아파하고 있었다. 치료가 끝나갈 무렵 태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수의 등에 새겨진 오래된 흉터들에 머물렀고 그는 홀린 듯이 손가락 끝으로 그 울퉁불퉁한 흔적들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 흉터들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그녀가 살아남기 위해 감내해야 했던 지옥 같은 시간들의 증거였기에 태희는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알 수 없는 분노와 연민의 목이 메어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물었고 그의 눈동자에는 그녀에게 고통을 준 모든 존재를 파괴해 버리겠다는 사리가 깃들어 있었다. 이수는 태인의 질문에 잠시 침묵하다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이것은 누구의 탓도 아닌 자신이 선택한 길의 대가였을 뿐이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힘없는 정의는 무능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를 무기로 만들기 위해 혹독한 훈련을 견뎌냈던 지난 날들을 짧게 이야기했는데 물론 복수의 대상이 태인의 가문이라는 사실은 철저히 숨겼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던 태인은 그녀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쥐며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단 한 번도 온전한 내 편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계모와 이복동생의 멸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어야만 했던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이수의 마음속에 있던 차가운 벽을 조금씩 허물어뜨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이유로 상처 입은 영혼들이었지만 그 고통의 깊이가 너무나 닮아 있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아픔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위로받고 있었다. 벽난로의 불길이 타닥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연민을 넘어선 강렬한 갈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태희는 이수의 뺨을 어루만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사랑하지 말라는 조항을 언급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이성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고 눈빛은 굶주린 짐승처럼 그녀를 원하고 있었다. 이수 역시 이 남자가 자신의 원수일지도 모른다는 사실과 그에게 끌리는 마음 사이에서 격렬하게 갈등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그저 여자로서 그에게 안기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다. 태인이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을 덮쳤을 때 이수는 거부하는 대신 그의 목을 끌어안으며 응답했고 그들의 키스는 부드러움보다는 절박함과 고통이 뒤섞인 치열한 전투와도 같았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깥 세상과는 단절된 그곳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탐닉하며 엉켜들었고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넘어선 영혼의 결합이자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는 치유의 의식과도 같았다. 이수는 태인의 단단한 등 근육을 움켜쥐며
그가 짊어지고 있는 무게를 느꼈고 태희는 이수의 가녀린 몸 안에 숨겨진 강인한 생명력에 전율하며 그녀에게 완전히 중독되어 가고 있음을 인정했다. 밤이 깊어가도록 그들은 서로를 놓아주지 않았고 태희는 이수의 귓가에 끊임없이 그녀의 이름을 속삭이며 마치 주문을 걸듯 그녀를 자신의 세상 안에 가두려 했다. 모든 격정이 지나가고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창가에 스며들 무렵 태희는 이수의 품에 안겨 난생 처음으로 악몽도 불면증도 없는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이수는 곤히 잠든 태인의 얼굴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에 사로잡혔는데 방금 전까지 나누었던 뜨거운 교감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알기에 그녀의 손끝은 태인의 콧날을 따라 허공을 배회하며 망설이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빠져나와 샤워 가운을 걸치고 서재로 향했는데 태인이 잠든 틈을 타 이곳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미르 그룹의 과거 자료들을 찾아보기 위해서였다. 이 별장은 태인의 아버지인 선대 회장이 은밀하게 사용하던 곳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었기에 그녀는 어딘가에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서재의 낡은 금고는 최신식 보안 장치가 되어 있었지만 이수는 미리 준비해둔 해킹 툴을 이용해 어렵지 않게 잠금을 해제할 수 있었고 그 안에는 먼지 쌓인 서류들이 가득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뒤지던 이수의 눈이 한 장의 낡은 보고서에 고정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3년 전 아버지의 회사 인수 합병과 관련된 내부 기밀 문서였다. 문서에는 아버지의 회사를 강제로 부도 처리하고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도록 지시한 서명란의 강태인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그 옆에 적힌 날짜와 메모는 이수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서명 날짜는 태인이 해외 출장으로 부재 중이었던 시기였고 메모의 필체는 태인의 날카로운 필체가 아니라 둥글고 거친 강도운의 필체와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이수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끼며 다른 서류들을 추가로 확인했고 그곳에서 강도운이 태인의 인장을 도용하여 불법적인 거래들을 자행해왔다는 명백한 증거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동안 태인을 아버지의 원수라고 믿고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 살아왔던 이수의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은 채 흐느꼈다. 태인은 가해자가 아니라 그 또한 강도훈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에 의해 이용당하고 누명을 쓴 피해자였으며 그녀는 엉뚱한 사람을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었던 것이었다.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와 가슴을 찢어놓는 듯 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안도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는데 그녀가 태인의 곁에 있는 진짜 이유가 밝혀진다면 배신감에 치를 떨 태인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이수는 증거 서류들을 복사하여 자신의 비밀 클라우드에 전송한 뒤 원본은 제자리에 돌려놓고 흔적을 지웠지만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목표는 수정되어야만 했는데 단순히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운의 음모를 밝혀내어 태인을 지키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새로운 사명이 되었다. 그녀는 서재를 나와 다시 침실로 돌아와 잠든 태인의 곁에 누웠고 그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태인이 잠결에 그녀를 끌어안으며 웅얼거리듯 가지 말라고 속삭이자 이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절대로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소리 없는 맹세를 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침실에서 태인은 눈을 떴고 자신의 팔 안에 안겨있는 이수를 보며 이것이 꿈이 아님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지만 이수의 표정이 어딘가 어둡고 그늘져 있다는 것을 예리하게 감지했다. 태인은 그녀의 얼굴을 감싸쥐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이수는 그저 악몽을 꿨을 뿐이라며 애써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태인은 그녀의 거짓말을 눈치챘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고 그녀를 품에 안으며 오늘부터는 내가 너의 악몽을 쫓아주겠다고
다정하게 말했고 그 말은 이수의 가슴에 더욱 깊은 죄책감의 태기를 박았다. 두 사람은 겉으로는 평온한 아침을 맞이했지만 그들 앞에는 어제보다 더 거대하고 위험한 진실의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태희는 이수의 손을 깍지 잡고 놓지 않았는데 그의 손아귀 힘은 마치 그녀가 연기처럼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듯 강렬했다. 이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강도훈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녀는 태인의 방패가 아니라 그의 검이 되어 적들의 심장을 겨눌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태인은 이수가 무언가 결심한 듯한 눈빛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이 자신을 위한 헌신인지 아니면 다른 꿍꿍이인지 확신할 수 없어 불안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그녀라는 독에 중독되어 버렸기에 그녀가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 해도 기꺼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는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강도훈의 집무실에는 지독한 담배 연기와 함께 승리에 취한 자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뜯어보며 마침내 강태인의 숨통을 끊어놓을 치명적인 무기를 손에 넣었음을 확신했다. 사설 탐정이 가져온 보고서에는 한이수의 진짜 정체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녀가 3년 전 미르그룹의 강압적인 인수합병 과정에서 억울하게 자살로 위장된 채 살해당한 한명석 사장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다. 도우는 이수가 태인에게 접근한 것이 단순한 우연이나 돈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복수극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쾌재를 부르며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고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 사실을 태인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형의 멘탈을 산산조각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는데 태인에게 있어 배신이란 죽음보다 더 끔찍한 트라우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우는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황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이수가 경쟁 조직과 내통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된 음성 파일과 위조된 송금 내역을 첨부하여 태인에게 익명의 소포로 발송했다. 그는 형이 느낄 절망과 분노를 상상하며 와인잔을 기울였는데 태인이 이수에게 깊이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그 배신감의 크기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결국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이라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도우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태인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하며 이제 곧 시작될 파국의 드라마를 관람할 준비를 마쳤고 그의 눈빛은 잔인한 기대감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한편 강태인은 집무실에서 이수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바라보며 난생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녀와 함께라면 지긋지긋한 불면증도 가문의 굴레도 모두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비서실장이 들어와 출처가 불분명한 퀵서비스 소포를 전달했고 태희는 의아해하며 봉투를 열었는데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사진들과 녹음기는 순식간에 그의 표정을 굳어지게 만들었다. 사진 속에는 이수가 아버지의 납골당을 찾아 오열하는 모습과 함께 그녀가 사설정보원과 접선하는 장면들이 찍혀 있었고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그녀가 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듯한 내용으로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다. 태인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움켜쥐었고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 나가는 듯한 고통과 함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리는 충격에 휩싸여 한동안 숨조차 쉴 수 없었다. 태인은 그동안 이수가 보여주었던 따뜻한 눈빛과 헌신적인 행동들이 모두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접근한 연기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자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부림쳤다. 그는 책상 위의 물건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는데 자신이 유일하게 마음을 열고 믿었던 존재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사실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잔혹한 본성을 깨웠다.
태희는 당장 저택으로 차를 돌리라고 소리쳤고 운전기사는 백미러를 통해 비치는 주인의 살기등등한 눈빛에 공포를 느끼며 엑셀을 밟아 빗길을 질주하기 시작했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풍경은 잿빛으로 변해버렸고 태인의 마음속에는 오직 이수를 향한 증오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놓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혐오가 뒤섞여 휘몰아치고 있었다. 저택에 도착한 태인은 젖은 코트를 벗을 새도 없이 이수가 머물고 있는 방으로 거칠게 쳐들어갔는데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소리에 놀란 이수는 창가에서 책을 읽다 말고 일어나 그를 맞이했다. 그녀는 태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핏발선 눈동자를 보자마자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지만 미처 입을 떼기도 전에 태인이 던진 서류 뭉치가 그녀의 얼굴을 강타하고 바닥에 흩어졌다. 이수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들을 주워들며 안색이 창백해졌는데 자신의 가장 아픈 과거이자 숨기고 싶었던 비밀들이 낱낱이 파헤쳐져 태인의 눈앞에 전시되어 있다는 사실에 할 말을 잃고 말았다. 태인은 그녀에게 다가와 어깨를 거칠게 잡아 흔들며 도대체 언제부터 자신을 죽일 계획이었는지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감정이 거짓이었는지 소리치며 물었다. 이수는 태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처음에는 복수를 위해 접근한 것이 사실이지만 당신을 사랑하게 된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고 해명하려 했지만 태인은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차가운 비소로 응수했다. 그는 믿음이 깨진 자리에 남은 것은 추악한 기만뿐이라며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떤 말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단언했고 그녀의 목을 조르듯이 손을 뻗었다가 허공에서 멈췄다. 태인은 당장이라도 그녀를 부서뜨리고 싶었지만 손끝이 그녀의 피부에 닿는 순간 느껴지는 익숙한 온기에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고 비참함에 치를 떨며 손을 거두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절망했는데 그것은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를 갈망하고 있는 자신의 나약함 때문이었다. 태인은 이수에게 저택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으며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겠다는 감금 선언을 했고 경호원들을 배치하여 그녀의 방을 철저히 감시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돌아보며 차라리 처음부터 돈을 원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씁쓸하게 돌아섰고 굳게 닫힌 문 뒤로 이수는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수는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조차 없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닦아내며 냉정을 되찾기 시작했는데 이 모든 상황이 강도훈의 계략임을 간파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지금 무너진다면 태희는 고립된 채 강도훈의 먹잇감이 될 것이 분명했기에 그녀는 갇힌 새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인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 저택은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에 휩싸였는데 태인은 회사에도 나가지 않고 서재에 틀어박혀 독한 술을 마시며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었고 직원들은 그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지냈다. 태인은 술에 취해 잠들려 노력했지만 이수가 없는 침대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눈을 감으면 그녀의 배신이 악몽처럼 되살아나 그를 괴롭혔기에 며칠째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는 수시로 CCTV 화면을 통해 방 안에 갇혀있는 이수의 모습을 훔쳐보았는데 그녀가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증오해야 마땅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에 대한 그리움과 갈증은 더욱 깊어만 갔고 그것은 마치 마약을 강제로 끄는 중독자의 금단 현상처럼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이수는 방 안에 갇혀있는 동안 태인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며 죄책감에 괴로워했지만 감정에 함몰되는 대신 탈출구를 모색했다. 그녀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예전에 숨겨두었던 비상용 소형 통신 단말기를 꺼내 들었고 믿을 수 있는 옛 동료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내
강도훈의 비자금 내역을 추적하도록 지시했다. 그녀는 태인이 자신을 오해하고 미워하더라도 그가 강도훈의 덫에 걸려 파멸하는 것만은 막아야 했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기로 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얼굴을 바라보며 반드시 살아서 태인에게 돌아가 진실을 밝히고 그를 안아주겠다고 다짐했고, 그녀의 눈빛은 다시금 예전의 총기를 되찾았다. 강도우는 태인이 이수를 처단하지 않고 감금만 해두었다는 소식을 듣고 태인의 우유부단함을 비웃으며 다음 단계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했다. 그는 태인에게 전화를 걸어 형이 차마 하지 못하는 일을 자신이 대신 처리해주겠다며 이수를 납치하여 제거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았고 태인을 극도의 불안 상태로 몰아넣었다. 태인은 도훈의 전화를 받고 이성을 잃고 소리쳤지만 도훈은 비열한 웃음소리만 남긴 채 전화를 끊어버렸고, 태인은 그제야 자신이 이수를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직면하게 되었다. 태인은 서재문을 박차고 나와 경호원들에게 저택의 보안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키라고 고함쳤지만 그의 손은 공포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태인은 참을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이수가 갇혀있는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어둠 속에서 그녀는 침대 헤드에 기대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고요하게 바라보았다. 태인은 술 냄새를 풍기며 그녀에게 다가가 왜 변명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이수는 당신이 믿어주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침묵했을 뿐이라고 대답하며 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태인은 그녀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하고 무너지듯 그녀의 어깨에 고개를 묻었는데, 그의 몸은 뜨거운 열기로 불타오르고 있었고 눈가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밤을 보냈고, 그 침묵 속에서 서로에 대한 원망과 사랑이 뒤엉켜 더욱 복잡하고 끊어낼 수 없는 인연의 매듭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이수는 태인이 잠든 사이 몰래 방을 빠져나가기로 결심했는데, 도훈이 자신을 미끼로 태인을 유인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태인의 머리맡에 짧은 편지를 남겨두고 발코니를 통해 정원으로 내려갔는데, 비바람이 몰아치는 정원을 가로지르며 그녀는 이것이 태인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되뇌었다. 저택을 빠져나온 이수는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은 승합차에 올랐는데, 운전석에는 그녀의 옛 동료가 아닌 강도훈의 부하들이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하고 있었다. 이수는 함정임을 알면서도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으며,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위치 추적기가 켜진 채 태인의 휴대폰과 연동되어 붉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강태인이 눈을 떴을 때 옆자리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침대 머리맡에는 이수가 남긴 짧은 쪽지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어 그의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다. 쪽지에는 자신의 과거와 복수심 때문에 당신을 위험에 빠뜨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모든 것을 스스로 마무리 짓고 오겠다는 비장한 각오만이 적혀 있었다. 태인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휴대폰을 확인했고, 그곳에는 조금 전 도착한 강도훈의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수가 놈들의 아지트인 폐공장으로 끌려가 의자에 묶여 있는 영상 파일이었다. 영상 속에 이수는 입가가 터지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처참한 모습이었지만, 도훈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태인의 비리 장부를 내놓으라는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놈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경멸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태인은 화면 속에서 고통받으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그녀를 보며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머릿속에 이성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그녀를 의심하고 밀어냈던 모든 순간들이 뼈에 사무치도록 후회스러웠고,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그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지독한 중독 상태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태인은 즉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사설 경호팀과 비공식적인 어둠의 세력까지 총동원하라고 지시하며
만약 경찰이 개입하여 시간을 지체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모두 자신이 질 것이라고 포효했다. 그는 드레스룸에서 방탄조끼를 꺼내 입고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권총을 챙겨 들었는데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냉철한 기업가의 것이 아니라 짝을 잃고 분노에 미쳐 날뛰는 맹수의 그것과 같았다. 태희는 차고로 달려가 스포츠카에 시동을 걸었고 엔진의 굉음과 함께 빗속을 뚫고 이수가 보내오는 위치 추적 신호가 가리키는 곳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다. 폐공장은 도시 외곽에 버려진 산업단지 구석에 위치해 있었는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와 함께 곳곳에 도운이 배치한 무장 괴한들이 진을 치고 있어 접근조차 쉽지 않아 보였다. 태희는 차를 공장 입구로 돌진시켜 정문을 부수고 들어갔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쏟아지는 총탄 세례를 피하며 엄폐물 뒤로 몸을 숨기고 응사를 시작했다. 뒤이어 도착한 태인의 지원 병력들이 합세하면서 공장 안은 순식간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총격전과 폭발음으로 뒤덮였고 매캐한 화약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했다. 태인은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선두에 서서 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리며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의 사격 솜씨는 정확했고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어 놈들은 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수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만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시야에서 배제된 채 오로지 목표물을 향해 직진하는 살인 병기처럼 움직였다. 한편 공장 내부의 밀실에서 강도우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당황하며 이수의 머리채를 잡고 인질극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계획보다 태인이 훨씬 더 빠르고 과격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다. 이수는 묶여있는 상태에서도 도운의 불안한 눈빛을 읽어내고 비웃으며 태인은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니 지금이라도 도망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도발했다. 도운은 분노에 차 이수의 뺨을 내리쳤지만 이수는 고통을 삼키며 오히려 더 독한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고 그 순간 철문이 굉음과 함께 날아가며 피칠갑을 한 태인이 연기 속에서 걸어 들어왔다. 태인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이수를 보자마자 심장이 닿는 듯한 통증을 느꼈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총구를 도운의 미간에 정확히 겨누며 당장 그녀에게서 떨어지라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도운은 이수를 일으켜 세워 자신의 몸 앞으로 방패막이 삼으며 한 발자국이라도 더 다가오면 그녀의 머리통을 날려버리겠다고 소리쳤고 그의 손에 들린 총은 이수의 관자놀이를 짓누르고 있었다. 태희는 차마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고 멈칫거렸는데 도우는 그 틈을 타 자신의 형에게 무릎을 꿇고 경영권 포기 각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하며 비열한 웃음을 터뜨렸다. 이수는 태인에게 절대 놈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태인은 망설임 없이 총을 바닥에 버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으며 이수만 살려준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항복 선언을 했다. 그것은 천하의 강태인이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야망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으며 그 모습을 본 이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지만 태인의 눈은 오직 그녀의 안전만을 확인하고 있었다. 도우는 태인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광소를 터뜨렸지만 그는 태인이 바닥에 총을 버릴 때 안전장치를 풀고 약실에 탄환을 장전해 두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태인은 도운의 시선이 잠시 흐트러진 틈을 타 바닥을 박차고 일어나며 숨겨두었던 단검을 투척했고 칼날은 도운의 어깨에 깊숙이 박혔다. 도운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서는 사이 태인은 몸을 날려 이수를 덮치며 그녀를 보호하려 했지만 동시에 도운이 발악하며 쏘아댄 총알이 태인의 등을 관통하고 말았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태인의 몸이 휘청거리며 이수의 위로 무너져 내렸고 뜨거운 선혈이 이수의 얼굴 위로 쏟아지며 그녀의 시야를 붉게 물들였다. 이수는 자신의 몸 위로 쓰러진 태인을 받아 안으며 비명을 질렀고
그의 등에서 솟구치는 피를 손으로 막으려 했지만 붉은 액체는 손가락 사이로 속절없이 흘러나와 바닥을 적셨다. 태희는 고통 속에서도 이수의 얼굴을 감싸며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말을 힘겹게 내뱉고는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모습이 이수의 이성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이수는 태인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눕히고 바닥에 떨어진 태인의 권총을 집어들며 일어섰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슬픔을 넘어선 차가운 사리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어깨에 칼이 박힌 채 신음하고 있던 도우는 이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세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이수는 더 이상 자비심을 베풀 생각이 없었다. 이수는 짐승처럼 도운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꺾고 다리를 가격하여 바닥에 쓰러뜨린 뒤 무자비한 폭력을 퍼부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제압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분노와 고통을 갚아주는 처절한 응징이었다. 도우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수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그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때까지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도운이 의식을 잃고 축 늘어지고 나서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움직임을 멈췄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총을 내려놓고 다시 태인에게 달려가 그를 품에 안았는데 태인의 호흡은 점점 얕아지고 있었고 체온은 빠르게 식어가고 있었다. 이수는 태인의 뺨을 때리며 제발 눈을 뜨라고 오열했고 태인은 힘겹게 눈을 떠 그녀를 바라보며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고 의식을 잃었다. 밖에서 경찰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현장에 접근하고 있었지만 이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태인의 심장 소리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다.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쳐 태인을 들것에 싣고 이동하는 동안 이수는 그의 손을 놓지 않고 구급차에 동승했는데 그녀의 옷은 온통 태인의 피로 물들어 있었다. 구급차 안에서 의료진이 태인의 출혈을 막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이수는 기도를 올렸는데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제발 이 남자를 살려달라고 자신의 목숨을 대신 가져가도 좋으니 그를 돌려달라고 간절히 빌었다. 창백해진 태인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수는 그가 자신에게 중독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 그에게 더 깊이 중독되어 있었음을 깨닫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병원이 가까워질수록 태인의 바이탈 사인은 불안정하게 요동쳤고 모니터에서 들려오는 경고음은 이수의 심장을 조여왔지만 그녀는 끝까지 그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속삭였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붉은색 수술 중 램프가 켜지는 순간 이수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멍하니 자신의 피 묻은 손을 바라보았는데 그 붉은 흔적들은 두 사람의 운명이 피로 맺어진 결속임을 증명하는 낙인과도 같았다. 도우는 경찰에 체포되어 끌려가면서도 태인이 죽으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된다고 광기 어린 소리를 질러댔지만 이수는 그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온 신경은 오직 저 차가운 수술실 문 너머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한 남자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그가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옥이 되어버린 상태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는 긴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이 이어졌고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는 이수의 뼛속까지 파고들어 시리게 만들었다. 태인의 비서실장과 임원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 울분을 토하며 도운에 대한 철저한 보복을 다짐했지만 이수는 그들의 말소리가 마치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녀는 태인이 자신을 위해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고 무릎을 꿇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그 오만하고 강인했던 남자가 사랑 때문에 얼마나 약해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리고 만약 그가 깨어난다면 다시는 그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그가 짊어진 모든 무게를 함께 나누어 지겠다고 다짐하며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다. 수술실의 램프가 꺼지고 의사가 걸어 나오자 이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는데 의사의 입에서 나올 한마디가 자신의 생사를 결정지을 판결문처럼 느껴져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지고
집도이가 피로에 젖은 얼굴로 걸어 나왔을 때 한이수는 그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채 오직 의사의 입술만이 슬로우 모션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다행히 총알이 심장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참아왔던 눈물이 댐이 터지듯 쏟아져 나와 병원 복도를 적셨다. 며칠 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강태희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규칙적인 기계음 속에서 천천히 눈을 떴는데 흐릿한 시야 너머로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침대에 엎드려 쪽잠을 자고 있는 이수의 야윈 등이었다. 그는 마취 기운이 남아있는 무거운 손을 들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만졌는데 그 미세한 인기척에도 놀라 일어난 이수는 태인의 눈이 떠진 것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았다가 곧바로 그의 품에 안겨 오열했다. 태인은 갈라지는 목소리로 울지 말라고 달래며 자신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그녀의 온기를 통해 비로소 자신이 지옥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음을 실감했고 이제 다시는 이 여자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생의 의지를 불태웠다. 태인의 회복 속도는 의료진이 놀랄 만큼 빨랐는데 그것은 이수가 그의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간호했기 때문이었으며 태인 역시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고통을 내색하지 않고 재활에 전념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세상은 빠르게 변해갔는데 강도훈의 만행이 담긴 증거 자료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미르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지만 동시에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도훈은 살인 미수와 횡령 그리고 납치 교사 등 수많은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를 따르던 추종 세력들도 줄줄이 법의 심판대에 올라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태인은 병실을 찾아온 검찰 관계자들에게 성실히 조사를 받으며 과거 도훈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저지른 불법 행위들에 대해 낱낱이 소명했고 이 과정에서 이수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희생되었다는 사실도 명백하게 밝혀졌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태인은 퇴원하여 일선에 복귀했는데 예전의 냉혹하고 독단적인 폭군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소통하는 리더로 변모해 있어 임직원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이수의 조언을 받아들여 그룹 내부의 불합리한 관행들을 타파하고 투명 경영을 선언했으며 무엇보다 이수의 아버지인고 한명석 사장의 명예 회복을 위한 추모 사업을 지시하여 그녀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태인과 이수는 한명석 사장이 잠들어 있는 추모 공원을 찾았는데 태인은 묘비 앞에 국화꽃을 내려놓으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사죄와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이수는 아버지의 묘비 옆에 선 태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증오와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이제는 그 자리에 깊은 신뢰와 사랑만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평화가 찾아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관계를 규정짓고 있던 계약서의 존재였다. 태인은 저택으로 돌아오자마자 이수를 서재로 불렀는데 그곳은 그들이 처음 만나 위태로운 거래를 시작했던 장소이자 서로의 심장을 겨누며 날선 신경전을 벌였던 곳이었다. 태인은 책상 서랍에서 그 낡은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이수는 그것을 바라보며 묘한 긴장감을 느꼈는데 이제 모든 복수가 끝났으니 계약의 효력도 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기 때문이었다. 태인은 아무 말 없이 계약서를 집어들고 천천히 반으로 찢기 시작했고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는 정적을 가르며 이수의 심장을 쿵하고 내려앉게 만들었다. 그는 잘게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휴지통에 버린 뒤 이수에게 다가가 이제 너를 감애던 모든 구속은 사라졌으니 너는 자유라고 차분하게 말했다. 이수는 태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그가 자신을 떠나보내려 한다고 오해했고 눈시울이 붉어진 채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다면 이제 짐을 싸서 나가면 되느냐고 물었다. 태희는 그녀의 반응에 당황했다가 이내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 위에 얹고 아직 내 말이 다 끝나지 않았다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는데 그 안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고 태희는 한쪽 무릎을 꿇으며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이전의 계약은 가짜였지만 이번에는 진짜 계약을 하고 싶다고 말하며 기한도 없고 조건도 없으며 오직 서로 사랑하고 함께 늙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의무인 종신 계약을 제안했다. 이수는 태인의 프로포즈에 감동하여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는데 그것은 그녀가 평생 꿈꾸어왔지만 감히 바랄 수 없었던 기적 같은 행복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을 내밀었고 태희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손등에 입을 맞추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여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기사의 모습처럼 경건하고 아름다웠다. 태희는 일어나 그녀를 와락 끌어안으며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였고 이수 역시 그의 목을 끌어안으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 곁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두 사람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황금빛 노을을 배경으로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고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길게 늘어지며 영원한 사랑을 예고했다. 결혼식은 세간의 화제를 모으며 성대하게 치러졌는데 재계의 황제와 그의 목숨을 구한 경호원 출신 신부의 러브스토리는 마치 현대판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도 두 사람은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강도우는 감옥 독방에 갇혀 텔레비전을 통해 형의 결혼식 뉴스를 지켜보며 분노와 후회로 절규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철창과 고독뿐이었다. 태인과 이수는 신혼여행을 떠나는 차 안에서 맞잡은 손을 놓지 않았고 이제 그들 앞에는 고통과 시련이 아닌 희망과 행복만이 가득한 새로운 인생의 챕터가 펼쳐져 있었다. 몇 년 후 미르 그룹의 본사 최상층 집무실에서 태희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며 이수가 들어오자 그의 얼굴에는 즉시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경호원이 아닌 그룹의 재단 이사장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을 이끌며 태인의 가장 든든한 조언자이자 파트너로 활약하고 있었다. 이수는 태인의 어깨를 주무르며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잔소리를 했고 태인은 그녀의 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며 당신이 없으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데 어떡하냐고 투정을 부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웃음소리에는 지난날의 아픔을 이겨낸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와 단단함이 묻어 있었다. 태희는 이수를 품에 안고 창밖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문득 과거의 자신을 회상했는데 불면증에 시달리며 사람을 믿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던 그 시절이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는 이수에게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자 기적이었다고 고백하며 만약 그때 그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는 태인의 가슴에 귀를 대고 그의 규칙적인 심장 소리를 들으며 나 역시 당신을 만나 비로소 진짜 삶을 살게 되었다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자 치유제이며 동시에 영원히 끊을 수 없는 달콤한 중독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도시는 여전히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지만 태인과 이수의 세상은 오직 두 사람만으로도 충분히 밝고 따뜻했다. 태인은 이수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자고 말했고, 이수는 행복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손을 잡고 불 꺼진 사무실을 나섰는데 그들의 뒷모습은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성처럼 당당하고 아름다웠다. 유혹으로 시작된 계약은 사랑으로 완성되었고 위험한 중독은 영원한 구원이 되어 그들의 삶을 완벽하게 채워주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그들의 사랑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질 것이며 그 어떤 어둠도 그들의 빛을 가릴 수 없을 것이다. 강태인과 한희수 두 사람은 서로의 흉터를 보듬어 안고 함께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동반자로서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는 사랑의 전설을 써내려갈 것이다. 그들이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곧 기적이고 그들이 나누는 모든 숨결이 곧 사랑임을 증명하며 이긴 이야기는 마침내 행복한 마침표를 찍는다.